번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 좀 꺼주시고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강연 소개를 다 들었는데 제가 이 소개를 꼭 넣자고 주장을 했어요. 참가자들이 본인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강의만 듣는 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본인 소개를 한번 듣고 나면 동지의식도 생기고 뭔가 서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면서 얘기를 더 듣고 싶은 그런 공감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넌 누구길래 이런 걸 하는 거니? 저는 저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강동초등학교를 나왔고 강의중학교를 나왔고 건대부고라는 강북에 이렇게 자기소개를 한 이유는 제가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했고 여기쯤에서 이제 청소년들은 오 하고 한번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쩌란 말이냐. 네, 대학원을 나왔고요. 네, 됐어요. 자, 공군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군복무를 했고 MBN 기자가 된 거는 2007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한 12년 차 기자 정도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앵커도 잠깐 했습니다. 이렇게 생겨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걸 2014년에서 5년 넘어가는 겨울에 기획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연설대전도 하고 있죠. 일단 못 믿으실까봐 앵커하던 시절의 사진인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라니아라고 하는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걸로 추정되는 이제 걸그룹입니다. 오죽 나갈 데가 없었으면 MBN 뉴스까지 나왔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고요. 다 훌륭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청와대도 잠깐 파견을 갔었어요. 제가 작년 2017년부터 18년까지 민주당 출입 기자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크맨이었어요. 문재인 후보 선거운동을 쭉 쫓아다니다가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인수위 개념으로 같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식 출입 기자는 아니었고 인수위 때 파견 가서 앞부분에 했는데 이제 첫 주에 대통령이 등산 가셨잖아요. 등산 가실 때 같이 따라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설대전과의 인연은 이제 청소년 연설대전이 제일 긴데 2014년 1월에 저기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공간이죠. 거기서 1차를 했고 그다음에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그래서 2018년 8월까지 10번의 연설대전을 국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도 연설대전을 했어요. 청소년이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잖아요, 되게. 근데 주부 대상으로도 연설대전을 했습니다. 사실 이 대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 12월경에 한번 국회에서 주부 연설대전을 주최를 했었죠.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도 2013년 6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연설대전이 먼저였던 거죠, 청소년보다. 요걸 하고 나서 요때 했던 스텝들과 같이 청소년 연설대전을 기획을 했던 거고, 요것도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제 작년 5월에 진행을 했었고요. 작년까지는 주로 국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이게 국회에서만 하니까 지역에 있는 이제 분들이 연설대전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안양시로 내려갔습니다. 안양시에 또 아는 청년단체와 함께 청년 연설대전을 주최를 했고 또 용산구에서도 또 어떤 구의원님과 함께 용산구에서 청소년 연설대전을 했었고요. 또 안양시로 가서 또 청소년 연설대전.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청년과 청소년을 2번 했고 용산구는 지금 1회 청소년 마치고 2회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연설대전을 자꾸 주최하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연설에 관한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저도 정치학과를 졸업하긴 했지만 여러분 정외과 전공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학에서 연설 배우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외과 전공한다고 무슨 연설학개론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대학 가면 정치학과 가면 당연히 그런 거 배우는 줄 알았는데 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치학을 석사까지 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간 가르치고 한 10년 정도 20대 10년간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연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등장하는 연설문들을 읽어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런 연설 대회를 우연하게 주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설을 많이 듣게 됐고 이런 게 좋은 연설이구나. 좋은 연설이라는 건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제 깨우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신촌대학교와 이태원대학교라고 하는 대한대학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시민대학이죠. 거기서 제가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학과를 운영해서 한 3학기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연설 강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연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나만의 연설문을 써라 라는 주제로 특히 가장 대표적인 좋은 연설의 사례로 저는 오바마의 연설을 꼽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너무 어려워서 오바마 연설을 안 다루고 그냥 청소년들의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오바마 연설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연설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강의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면 되게 이제 좀 애매하죠. 연설이 도대체 뭐야?
근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연이라고 생각해요. 공연. 우리 연예인들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지금도 노래 소리가 들리지만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공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준비해서 무대 위에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연설을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건배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말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 저 양반 또 연설하고 있네. 연설 시작했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연설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냥 장광설이죠.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대로. 이건 연설이 아니고 연설은 뭐냐면 준비된 말하기다. 준비해서 말하는 게 연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말로 하는 공연이다. 말로 하는데 이제 준비해서 하는 공연이죠. 근데 인간이 말로 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적이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강의죠. 강의의 목적은 뭡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면 그걸로 강의는 성공한 거예요. 자, 노래를 부르죠. 자, 박정현 씨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목적은 뭐예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느껴서 뭔가 상처가 치유되고 힐링이 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연설의 목적은 뭘까요? 연설의 목적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연설의 목적은 설득인 거예요. 설득을 통한 행동의 변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동까지 바꾸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연설의 목적이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득이냐면 대중을 대상으로 한 설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설득하는 말하기 하면 토론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토론은 뭡니까? 1대1로 설득하는 거죠.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게 토론이라면 대중을 설득하는 게 연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연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큰 말하기입니다. 인간이 말로 하는 모든 행위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니까 그래서 연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설을 무기에 많이 비유해요. 남자들은 삼국지를 좋아하는데요. 이 삼국지에 보면 관우라는 무장이 있고 여포라는 무장이 있습니다. 삼국지 전투력 1, 2위를 다투는 무장인데 관우는 청룡원월도라는 무기를 갖고 있죠. 여포는 방천화국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삼국지의 유명한 무장들은 다 자기만의 시그니처 무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 옛날에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전두환 장군이나 박정희 장군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기는 뭡니까? 뭐 총칼, 뭐 탱크, 진짜 무기였죠. 예를 들면 재벌들이 세상에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할 때,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고 할 때 재벌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뭐예요? 돈이겠죠. 어떨 때는 와인을 보내기도 하고 말을 선물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민주주의자들은 무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자들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때 민주주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뭘까요? 저는 오로지 말과 글이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까지 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 말과 글에 대한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 수업이 다 있지만 국어 수업 주로 어떤 거 물어봅니까? 문법이나 문학이나 뭐 이런 거 괄호넣기, 사지선다, 오지선다 위주죠. 대학에서도 논술 시험이 있다고 하지만 에세이를 쓴다고 하지만 대학에서 쓰는 그 논술 답안지는 다 어때요? 교과서 내용 다 외우는 거죠. 강의 내용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외워가지고 그대로 쓰면 좋은 점수 받잖아요. 자기 생각을 훈련해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린 대학 교육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말과 글을 훈련하지 못한 채로 사회에 던져져서 어떤 사람은 기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판검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업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정치학을 공부할 때 정치 발전론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산업화 시대에 정치라는 건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처럼 발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 일직선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론장에 어떤 말과 글이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질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국을 생각해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미국은 어땠어요? 뭔가 굉장히 민주주의 선진국 같고 뭔가 되게 품위 있고 멋진 선진 정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근데 트럼프가 집권하니까 어때요? 얼마 전에 그 코엔 이렇게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정말 이렇게 공적 영역이 이런 말들로 채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포르노 무슨 뭐 불륜 뭐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과 글이 그 공론장에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수준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는 정당에서 어떻게 말과 글을 훈련해내느냐
지도자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인데 좀 이따 이 연설을 직접 보실 거예요. 자, 오바마라는 사람은 이 말과 글을 무기로 해서 자신을 드러낸 아주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오바마가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때 해상처럼 등장하잖아요. 그 전에 오바마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처음 이 기조연설을 했을 때 그때 오바마의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2004년 당시 오바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주상원 의원이었어요. 주상원 의원. 주상원 의원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시의원. 혹은 도의원 뭐 그쯤 되는 거겠죠. 주 하원 의원보다 좀 높고. 하지만 연방도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이 있으니까 애매한 우리 치면 지방 의원인 거예요. 지방 의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 실제로 도의원, 구의원인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 알죠. 우리 동네 구의원이 누군지, 시의원이 누군지. 근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시의원 이름 아세요? 아는 사람 있겠어요? 솔직히 국회의원도 잘 몰라요. 국회의원도 모르는 대통령쯤 돼야 알죠. 그런데 오바마가 일리노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작은 주의 상원 의원인데 그 오바마를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알았겠어요. 오바마는 완전 무명의 인사였던 거죠. 그런데 오바마가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딱 나와서 딱 15분간 연설합니다. 15분의 연설 기회가 주어져요. 15분의 연설을 할 때 오바마는 스스로 이 연설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일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연설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오바마 자서전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몇 달에 걸쳐서 그 연설문을 준비했고 그걸 준비한 대로 아주 잘 펼쳐냈고 그래서 오바마는 2004년에 주상원 의원으로서 전당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바로 2년 뒤인 2006년에 연방상원 의원, 그 시카고주 연방상원 의원 자리가 비죠. 그러니까 거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동네 지방의원이었던 사람이 어떤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축사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유명해진 다음에 그 다음 총선에 출마해서 바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인 2008년 대선에 어떻게 됩니까? 오바마가 또 출마를 하죠.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2004년에 지방의원이었던 사람이 2008년에 미국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그 지역 의원이 바로 총선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 다음 대선에도 바로 대통령 되는 그런 스토리가 펼쳐진 거죠. 미국에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그리고 뭐 2012년에 재선돼서 2016년에 퇴임하죠. 더 놀라운 점은 2008년에 당선이 되자마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오바마는 2008년에 당선됨과 동시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요. 도대체 오바마가 뭘 했길래? 오바마가 뭘 했어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40년 정치하고 북한도 다녀오고 사형수도 당하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겨서 80 넘어서 겨우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2008년에 당선되자마자 40대 중반의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탄 거예요. 노벨상을.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을 탄 이유는 뭡니까? 연설을 잘했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뭘 잘해서 노벨상을 탔겠어요? 흑인인 정치인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오바마는 오로지 연설의 힘으로 상원 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노벨상까지 탄 거예요. 노벨상을 탔던 결정적인 이유는 카이로에서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연설을 했어요. 뭐 카이로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 연설 때문에 노벨상을 탄 거예요. 직접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하지만 2004년부터 오바마가 했던 많은 연설 그게 전 세계에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영감을 불러 일으켜줬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노벨위원회가 막 당선된 오바마에게 노벨상을 수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연설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 그리고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가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21세기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1세기를 통틀어, 뭐 21세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가장 연설을 잘한 사람이 오바마라면 20세기 100년을 통틀어서 가장 연설을 잘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20세기 100년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연설가 누굴까요? 그렇죠. 히틀러입니다. 물론 처칠도 있고 케네디도 있고 뭐 루즈벨트도 있고 많지만 20세기에 연설로 유명한 사람 많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다 히틀러의 메아리예요. 히틀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 연설할 수 있는 무대가 생긴 거죠. 히틀러는 그러면 여기 1933년 나치 전당대회 때 사진인데 히틀러가 나치당의 당수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히틀러의 직업은 화가. 화가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건물화 같은 걸 많이 그렸는데 사람은 잘 못 그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화가로서 큰 성공은 못 했겠죠. 성공을 했으면 화가로 됐겠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일종의 청년 백수로서 이제 화가 지망생 활동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져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오스트리아 병사로 이제 참전을 하는데
뭐 독가스를 맞았나 그래서 후방으로 이송돼서 병원에서 종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상위 군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독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청년백수의 독일 경제 뭐 엄청 안 좋았으니까 1차 대전 끝나고 맥주집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어떤 맥주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에 한 10대 명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껴보니까 뭐 정치 얘기를 막 하고 있어. 저도 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같이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이 나치당이었던 거야. 나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치 서클, 한 10몇 명 있는 조그만 정치 서클에 들어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뭐 얘 말 잘하는데? 똑똑한데? 너 한번 계속 우리 모임 좀 나와봐. 나중에는 네가 우리 모임의 리더가 되죠. 그래갖고 나치당의 리더가 되죠. 그리고 선거에 출마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0.1%도 안 되는 아주 미니 정당이었겠죠. 지금으로 치면 뭐야? 대한애국당보다도 훨씬 더 이제 존재감이 미미한 그런 정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점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1% 받던 정당이 3% 받고 5% 받고 10% 받고 나중에 30%까지 33%인가 뭐 이 정도 받아서 결국 원내 일당이 되고 다른 보수 정당과 연정을 해서 총리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힌덴부르크라는 대통령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그 대통령직까지 겸임하게 돼요. 그래서 총리 겸 대통령, 총통이 되는 거예요. 총통. 그래서 독일의 총통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려요. 야당들을 다 쓸어버리고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고 심지어 같은 당내 경쟁자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선거를 폐지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종신제국을 제3제국이라고 하는 종신제국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히틀러는 한 번도 쿠데타를 나중에 뭐 친위 쿠데타나 또 맥주홀 폭동 같은 걸 일으키긴 했지만 실제로 집권하는 과정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니에요. 뭘로 집권했습니까?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선거로 집권했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지로. 그리고 히틀러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히틀러의 무기는 연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여당 히틀러의 반대당에서는 히틀러의 연설을 방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이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연설 못하게. 연설하려고 그러면 집회에 쫓아가가지고 야유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SS, SA 같은 친위대를 또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사설 무장 조직끼리 충돌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히틀러의 연설은 강력한 무기였고 히틀러가 그래서 정권을 잡고 나서 뭘 합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에 휘말려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그리고 결국에는 일본에 2발의 핵폭탄이 떨어지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죠. 뭐 핵폭탄 때문에 해방된 건 아니지만 그게 결국 뭡니까? 히틀러의 연설은 나비 효과가 돼서 결국 우리나라의 역사에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설은 다스베이더의 광선검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남자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 광선검, 다스베이더의 검술은 다스베이더는 원래 선한 기사였잖아요. 제다이 기사였는데 악의 어떤 그 포스에 물들면서 다스베이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국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악의 제국을 열게 되는데 사실 똑같은 제다이 검술도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는 이걸 통해서 제다이 기사가 돼서 다시 무너진 공화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연설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동방불패의 규화 보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연설을 배워야지 이 연설을 가지고 뭔가 나의 사익을 추구하겠다라든가 배타적인 나만의 어떤 권력을 추구하겠다든가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연설을 배우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설을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는 선의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나쁜 마음을 가지시면 연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 연설 문화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연설하는 사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이 장소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효창운동장이라는 곳이에요. 1969년에 효창운동장에서 삼성계원 반대 그 집회를 신민당이 주최를 하죠.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민당에서 이 삼성계원 반대 연설회를 주최를 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연사로 나와서 삼성계원은 국채 반역이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도 한 15분 정도 되죠. 근데 이 연설을 할 때 사진이에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고 저 앞에 있는 검은 건 다 뭐예요? 저 검은 점들. 저게 다 뭐예요? 다 사람이죠. 그럼 도대체 이 정도 그림이 나오려면 몇 명이 이 자리에 있어야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대충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 뭐 당시에 정확하게 세진 않았겠지만 이 신민당 주최 측 추산으로는 30만 명이었다고 해요. 30만 명. 3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설을 들은 거예요. 30만 명이면 거의 한 도시 인구죠. 지역에서는. 한 도시 인구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연설을 들었다는 거야. 이게 87년 대선 때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에 나왔을 때에도 뭐 광주라든가 보라매 공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몇십만 명이 모이는 연설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요즘 이런 거 찾아볼 수 있나요? 이런 문화 있나요? 여러분은 연설다운 연설을 한번 기억에 남는 연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여기 당에 계신 분들이야 뭐 유세차 연설이나 이런 걸 해봤을 텐데 요즘은 이런 연설 문화 찾아보기 어렵죠, 한국에서. 왜 없을까요? 도대체 한국의 연설 문화 왜 사라졌을까요? 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김대중이나 노무현 같은 명의 연설가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세훈 선거법이라는 게 2003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합동연설회라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일요일 날 의무적으로 한 3번씩 학교 운동장을 빌려갖고 합동연설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폐지합니다. 2003년에 선거법을 바꾸면서 이걸 불법화해버려요. 법으로 다 금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연설하는 게 뭐 잘못이죠. 당연히 정치인이 연설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폐지했을까요? 왜? 사실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가 연설을 하면 여러분 동네에서 한번 그래 김대중이 온대 혹은 노무현이 온대 문재인이 온대 그럼 한번 가보겠죠. 근데 동네 국회의원이 만약에 연설회를 한다. 일요일 오전에 일부러 동네 학교까지 가서 연설 듣겠어요? 잘 안 듣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후보가 연설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돈으로 청중들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에서 쉬시는 가정주부들 한 8만 원 정도 일당을 주고 100명을 동원해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는 거예요. A 후보가 100명, B 후보가 100명, C 후보가 300명을 이렇게 앉혀놔요. 그럼 이제 그 당시 4월이면 따뜻하니까 이제 머리에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해서 모자 쓰고 연설을 듣죠. 근데 이제 이게 동원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A 후보가 이제 추첨을 해서 순서를 정해요. A 후보가 연설을 해요. 그럼 A 후보가 동원한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연설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우르르 일어나서 나갑니다. 왜냐면 돈 받은 사람 연설 끝났으니까 다른 후보 연설 들을 필요도 없고 일종의 김빼기를 하는 거죠. 그럼 B 후보가 연설을 해요? 그럼 B 후보가 동원한 후보 청중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우르르 일어나서 다 나가요. 그럼 마지막에 C 후보가 연설할 때는 자기가 돈 주고 동원한 사람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한 사람당 8만 원씩 100명을 동원하면 8천만 원인 거죠. 800만 원이죠. 한 후보가 800만 원을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3명이면 어떻게 돼요? 83, 24. 2,400만 원짜리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의무적으로 3번을 해야 됐어요. 그럼 얼마야? 대략 한 1억 정도가 그 연설회를 하느라 들어간 거예요. 그 돈은 다 누가 냈겠어요? 후보들이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다 불법 선거 자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걸 법으로 그냥 다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옥내 연설회, 5개 연설회를 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하실 때 그런 걸 못하죠. 뭐 이렇게 타운홀 미팅이나 뭐 호별 방문이라고 다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린 게 2004년 선거법이죠. 그리고 나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설다운 연설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무대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그럼 경선이 있지 않느냐. 경선 때 연설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아마 출마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요즘 경선 어떤 식으로 하나요? 당내 경선. ARS 여론조사를 하죠. 연설할 기회가 있습니까? 되게 선거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에 웹자보를 올려요. 030-000-0000 그 전화번호 7자리 쫙 올려놓은 다음에 이 번호로 전화가 오면 꼭 끊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꼭 듣고 자기 이름까지 듣고 나서 번호를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선거운동이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무작정 불특정 다수한테 명함 나눠주는 거. 이거밖에는 경선 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무슨 연설을 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메시지를 전하겠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기냐? 직함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왜냐면 직함 20글자만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직함 가진 사람들이 우수수 당선되고 직함 없는 사람들은 불리한 이런 경선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메시지를 나는 도대체 이 선거에 왜 출마했는지 내 공약은 뭔지 나는 도대체 이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를 알릴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채로 그냥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던 직함과 인지도만으로 선거를 치르고 운 좋게 경선 후보 통과하면 그 다음에 본선 가고 본선에서 뭐 유세차 연설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여러분 그 사거리에 유세차 세워놓고 연설하잖아요. 누가 듣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보고 응? 하고 지나가죠. 표창원이 연설하면 듣겠죠. 박주민 정도가 와서 연설하면 박주민 왔네. 유명한 사람이면 듣겠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 후보나 시의원, 구의원 후보가 연설하면 누가 듣습니까? 선거운동원들만 듣고 있죠. 그러면 결국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 여기 나왔어요. 이름 석자 알리려고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메시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떤 스토리와 전략을 가지고 청중들이 앉아서 들어줘야 뭔가 이렇게 연설다운 연설을 할 텐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명연설을 한들 아무 소용도 없고 사람들 듣질 않으니. 그래서 저는 이런 선거법의 변화와 경선제도의 변화가 한국에서 연설 문화가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언제쯤 사람들이 연설을 듣냐면 대선 후보쯤 되면 정치인이 언제 연설다면 대통령 후보쯤 돼야 연설다운 연설을 진짜 해보는 거야. 대중들을 상대로. 근데 이제 2012년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2012년 당시에 대선 후보 나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엔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마이크 쥐어주고 갑자기 연설을 하라고 하는데 연설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연설을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연설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TV 토론 때 보면 진짜 막 답답해서 내가 나가서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토론을 하는 거야. 그 결과가 뭡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 국정농단 사건이라는 거 결국 이분의 연설문을 누가 쓴 거예요? 현우 씨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의 말과 글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 과정도 그런 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결국 그 정치인의 말과 글을 지배하는 사람이 국가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죠. 저는 이건 대한민국 자체의 어떤 공론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치인의 말과 글을 제대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당에도 없었고 언론도 못했고 시민사회도 그런 역할을 못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제대로 말과 글을 검증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잘 몰랐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설 대회를 여는 이유는 자꾸 열자고 주장하고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연설 문화를 복원해야 되겠다. 우리 사회는 왜 미국에는 지금도 이런 연설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직 이런 연설 문화가 사라져 버렸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특히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시민단체나 지역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많이 했지만 정당에서 이런 연설 문화가 또 지역당도 많이 있고 이렇게 위원회도 많이 있으니까 곳곳에서 이런 연설 문화가 많이 좀 부활이 돼서 이제 이런 연설 문화가 복원돼야 우리나라 정치의 질도 올라가고 민주주의의 질도 한 단계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런 대회를 열자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오바마 연설 이제 분석을 사례로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이제 연설문을 쓰실 거잖아요. 여러분에게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저 5분 안에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연설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요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연설문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메시지겠죠. 무엇을 말할 것인가. 메시지가 좋아야 좋은 연설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피커예요. 메신저. 누가 말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피커는 누구예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죠. 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잘 이해해야 좋은 연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메시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아무리 멋진 얘기를 해봐야 전혀 청중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사례를 가지고 연설을 해야 청중들이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이 민주주의의 중요성, 민주주의와 원칙의 중요성을 아무리 얘기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연설과 이인재 후보가 하는 연설 다르겠죠. 이인재 씨는 자기가 처음에 했던 경선이 자기가 1등 못하니까 자기 경선 불복하고 탈당해서 새로 출마해버렸죠.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아무리 연설을 한들 그게 청중들한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어도 어떤 사람이 연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메신저, 스피커에 맞는 연설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 어떻게 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와 스피커와 퍼포먼스 이 3요소가 다 좋은 연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오바마의 연설 가지고 한번 오바마 연설은 딱 15분밖에 안 되고 되게 짧은 연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바마 연설을 자꾸 사례로 드는 이유는 이 오바마의 수많은 연설들이 있죠. 수백 개의 명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 2004년 전당대회 연설은 아주 좋은 연설이고 모범이 될 만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오바마를 모를 때 대부분의 청중들이 오바마가 누군지 모를 때 처음 등장해서 자기를 소개한 연설이에요. 여러분들께 아까 자기소개 시간을 드렸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현장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건 나중에 이제 방송으로까지 퍼져나가면서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처음 무대에 서는 사람들, 연설을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어떤 모델로 삼기에 아주 좋은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같이 한번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설인데 같이 보면서 왜 이 연설이 좋은 연설이고 여러분이 연설을 쓸 때 어떤 점을 참고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게 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렇게 좀 입장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런 건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고요. 공화당은 개인주의, 자립경쟁,
개인에게 안보, 군대, 그다음에 신앙심 강조하고 가족이나 엄격한 이민 정책을 강조하고 동성애는 반대하죠. 그리고 프로라이프라는 건 낙태를 반대한다는 뜻이죠. 생명을 중시하고. 민주당은 연대의식, 평등한 기회 정책, 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죠. 그리고 외교나 평화 강조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종교보다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또 이민 정책은 관대하게 하자는 거고 동성애를 옹호하죠. 그리고 프로 초이스라는 건 낙태를 찬성한다는 뜻이죠. 여성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당의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연설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자, 오바마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얘기를 연발을 하는데 이건 2004년 전당대회에서 오바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 모습이에요. 오바마가 2004년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이제 키노트 스피커라고 해서 축사를 맡게 되는데 오바마는 왜 축사자가 됐을까요? 2004년에? 오바마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그 지역 상원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당대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왜 오바마한테 이런 기회가 왔을까? 이 당시에 민주당이 2004년에 대선 후보로 뽑았던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존 캐리라고 하는 나중에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했던 분이죠. 그분이 대선 후보였어요. 전당대회 결과. 그리고 부통령은 존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아주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도 지금 이재명 같은 그런 케이스야. 근데 얼굴 되게 잘생겼어. 얼굴 되게 잘생기고 이제 아주 스토리가 좋은 그런 변호사였어요. 그 하원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을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뽑았는데 뽑아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 후보고 부 후보가 다 백인인 거야. 근데 오바마가 속해 있던 민주당은 백인들의 지지가 높습니까? 유색인종의 지지가 높습니까? 유색인종들이 많이 지지하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거야, 지지층한테. 그래서 뭘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전당대회라도 일리노이주에서 하자. 왜냐면 일리노이주는 링컨이 활동했던 주잖아요. 링컨의 출신주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흑인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링컨의 어떤 상징성 있는 일리노이주에 가서 물론 링컨은 공화당 대통령이었지만 일리노이주에 가서 전당대회를 하자라고 하고 그럼 일리노이주에서 하니까 그 지역 정치인한테 한번 축사를 기조연설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당에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구를 할까 해가지고 지역 정치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던컨이라고 하는 이 지역 상원 의원이 우리 지역에 오바마라고 그 주 상원 의원인데 걔 되게 말 잘해. 걔 똑똑해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설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사실은 그런 맥락이 아니었으면 오바마는 절대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고맙다는 거를 이제 처음에 충분히 표시를 하는 겁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Dick Durbin. You make us all proud. On behalf of the great state of Illinois, crossroads of a nation, land of Lincoln, let me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privilege of addressing this convention. 그렇죠. 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게 된 특권,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오바마 같은 그 정치 신인에게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자기를 추천해준 던컨 의원한테도 감사를 표시하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바마가 말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존 캐리나 존 에드워즈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오바마 쟤는 뭐야? 젊은 흑인 정치인이 갑자기 무대 위에 딱 올라오니까 일단 다들 의문을 가지겠죠. 쟤 뭐지? 제가 왜 기조 연설을 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의문을 품고 일단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이 정치 신인 오바마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을까? 이 연설의 도입 부분을 어떻게 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게 되게 역사적인 그 도입부가 되고 오바마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Tonight is a particular honor for me because, let's face it, my presence on this stage is pretty unlikely. My father was a foreign student, born and raised in a small village in Kenya. He grew up herding goats, went to school in a tin roof shack. His father, my grandfather, was a cook, a domestic servant to the British. But my grandfather had larger dreams for his son. Through hard work and perseverance, my father got a scholarship to study in a magical place, America.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바마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데 처음에 뭐냐면 자기 아버지 얘기로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쫙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라는 건 이민자란 얘기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오바마는 바로 자기 아버지가 이민자인 거야. 물론 200년에 걸친 이민자의 역사인데 바로 자기 아버지 때 이민자로 들어와서 이렇게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민자의 아버지는 누구였어? 케냐에서 요리사였다는 거예요. 영국인 집에서 요리사로 일했다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미국의 흑인들의 역사가 떠오르잖아요. 옛날에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뭐 요리사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의 유색인종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200년의 역사가 오바마의 3대 집안에 싹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아버지고 할아버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되게 나는 아버지는 유학생이고 할아버지는 요리사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기특한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생각을 하신 거죠. 내 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근데 케냐에선 기회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보내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곳은 어디냐면 아주 마법과 같은 곳이에요. 아주 마법과 같이 어떤 새로운 기회, 무궁무진한 기회를 부여해 주는 곳. 거기로 보내야 되겠다. 거기가 어디라는 거야? 미국이라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게 2004년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민주당 전당대회잖아요. 2004년에 미국의 시민들이, 민주당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004년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조지 W. 부시.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그때 2004년에 미국이 주로 하고 있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뭐였어요? 이라크 전쟁이었어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은 9.11 테러로 인해서 일어났지만 9.11 테러는 9.11 테러는 누구죠? 그 알카에다가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라크 전쟁은 사담 후세인을 잡았잖아요. 알카에다를 먼저 다 때려 부시고 나서 갑자기 후세인을 공격을 합니다. 이라크를. 근데 뭐냐면 후세인과 알카에다는 원래 사이가 나빴어요. 후세인은 세속 정권이고 알카에다는 종교 세력이기 때문에 둘은 서로 죽고 못 사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알카에다를 때리는 건 그렇다 치고 갑자기 이라크는 왜 공격한 거예요? 평소에 반미 노선을 걸었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얘네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쳐들어갔죠. 다 때려부시고 후세인까지 죽였어. 그런데 검사해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 들어간 거예요? 석유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석유 때문에. 그게 만천하에 다 알려졌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아. 저 미국 놈들 진짜 웃기는 놈들이다. 석유 때문에 멀쩡한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석유 뺏고 정말 야 저게 미국 맞아? 그 이상주의를 표방하던 미국 맞아? 라고 해서 미국 민주당원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일 때 오바마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 원래 이렇게 좋은 나라였어. 미국이란 나라 이렇게 좋은 관대하고 좋은 정신을 가진 나라였어. 라면서 그 당시 미국인들의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죠. 뭐 계속 들어보세요. That shone as a beacon of freedom and opportunity to so many who had come before. While studying here, my father met my mother. She was born in a town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Kansas. 캔자스 사람들. Her father worked on oil rigs and farms through most of the Depression. The day after Pearl Harbor, my grandfather signed up for duty, joined Patton's army, marched across Europe. Back home, my grandmother raised a baby and went to work on a bomber assembly line. After the war, they studied on the GI Bill, bought a house through FHA, and later moved west, all the way to Hawaii in search of opportunity. 자, 그 다음엔 뭐냐면 엄마 쪽 얘기가 나오죠. 엄마는 백인이었어요. 오바마는 혼혈이죠.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데 엄마 쪽 얘기는 뭐냐면 전통적인 미국인들의 이야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건 사실 미국하고 큰 관계는 없잖아요. 근데 진주만 공습을 당하면서 야 이런 무도한 놈들이 다 있나 라고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나치를 때려 부시고 미국의 이상주의의 깃불을 전 세계에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로 치면 백선엽 장군 같은 패튼 장군이라고 하는 패튼 대전차 군단이라는 영화도 있죠. 그 패튼 부대에 참전해서 전차병으로 같이 2차 대전에 누볐고 유럽을 누볐고 그때 외할머니는 뭐 했어요? 그때 그 미국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다 군수 공장에 간 거죠. 그래서 폭격기 조립 라인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2차 대전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돌아오고 나니까 GI 빌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예비군들 이 참전 용사들을 지원하는 법안 덕분에 이제 지원금을 받고 거기에 이제 생계 FHA라는 복지 지원을 받아서 그 사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이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60년대 70년대 황금 시대예요. 경제도 굉장히 호황이었고 복지제도도 잘 갖춰졌고 미국 사람들은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죠.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좋은 이상적이고 멋진 시대를 살아온 그 국가다. 그리고 여기서도 딸, 자기 그 오바마의 어머니죠. 오바마의 어머니의 미래를 생각해서 야, 이게 캔자스 시골 농촌이잖아요. 여기서 애 키워서 되겠어? 더 좋은 학교를 보내자. 더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하와이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하와이에 이주를 해서 하와이로 유학 왔던 오바마 아빠를 엄마가 만나게 되는 거죠. And they too had big dreams for their daughter. A common dream born of two continents. My parents shared not only an improbable love, they shared an abiding faith in the possibilities of this nation. They would give me an African name, Barack or Blessed, believing that in a tolerant America, your name is no barrier to success. 자, 이 부분도 되게 유명한 부분인데 버락이라는 이름을 처음 소개한 거야. 자기가 첫 연설에서 버락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전에 벨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학생 때는. 근데 아버지가 버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때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관대한 나라니까 네가 아프리카식 이름 쓴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차별이 없지 않았겠죠. 하지만 오바마는 성인이 되면서 스스로 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버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그 이름으로 차별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니어야 한다라는 또 정신을 담은 그 행위였겠죠. 그래서 아무도 이후에 오바마가 이름이 버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부정하면 미국이 관대한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They imagined me going to the best schools in the land, even though they weren't rich, because in a generous America, you don't have to be rich to achieve your potential. They're both passed away now. And yet I know that on this night, they look down on me with great pride. They stand here, and I stand here today, grateful for the diversity of my heritage, aware that my parents' dreams live on in my two precious daughters. I stand here knowing that my story is part of the larger American story, that I owe a debt to all of those who came before me, and that in no other country on earth is my story even possible.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오바마 같은 스토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흑인과 백인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리고 이 애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또 두 딸을 낳아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스토리가 가능한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라면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까요? 흑인이 한국에 유학을 와서 뭐 생각만 해도 이게 막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인생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스토리 안에 포함된 일부라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 자기의 인생, 자기 딸들의 인생까지 다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스토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Tonight, we gather to affirm the greatness of our nation. Not because of the height of our skyscrapers or the power of our military or the size of our economy. Our pride is based on a very simple premise, summed up in a declaration made over 200 years ago.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is the true genius of America. 그렇죠. 그게 바로 미국의 특별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마천루가 뭐 빌딩이 높아서 돈이 많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게 아니라 미국을 처음 만들 때 합의했던 가치가 위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생존, 자유 뭐 이걸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한 바탕 위에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전당대에 온 청중들이 민주당 당원들이잖아요. 다 어떻겠어요? 가슴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부시 정권 하에서 이라크 전쟁 치르면서 받은 상처. 와 진짜 미국인 게 너무 창피해. 전세 I am sorry the world. 세계야 너무 미안해. 뭐 이런 그때 유행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미국 사람들이 오바마 연설을 들으면서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힐링이 되는 거죠. A faith in simple dreams, an insistence on small miracles, that we can tuck in our children at night and know that they are fed and clothed and safe from harm. That we can say what we think, write what we think without hearing a sudden knock on the door. That we can have an idea and start our own business
without paying a bribe. That we can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without fear of retribution, and that our votes will be counted at least most of the time. This year, in this election, we are called to reaffirm our values and our commitments, to hold them against a hard reality, and see how we're measuring up to the legacy of our forebears and the promise of future generations. And fellow Americans, Democrats, Republicans, Independents, I say to you tonight, we have more work to do.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하는 연설이지만 민주당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민주당원 여러분, 공화당원 여러분, 무당파 여러분, 그 모든 미국인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거는 단순히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이 아니라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모든 미국인이 다 볼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까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이 연설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건 이 미국이라고 하는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 분열된 미국을 다시 하나로 통합시켜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More work to do for the workers I met in Galesburg, Illinois, who are losing their union jobs at the Maytag plant that's moving to Mexico. And now are having to compete with their own children for jobs that pay $7 an hour. More to do for the father that I met who was losing his job and choking back the tears wondering how he would pay $4,500 a month for the drugs his son needs without the health benefits that he counted on. More to do for the young woman in East St. Louis and thousands more like her who has the grades, has the drive, has the will, but doesn't have the money to go to college. Now, don't get me wrong. 자, 여기서 오바마 연설의 또 특징이 있는데 묘사가 어때요? 묘사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서술 마치 구어체처럼 되게 우리가 여러분 빈부격차를 극복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세인트 루이스에 사는 어떤 여성인데 성적도 좋고 의지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설만 듣고 있어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어떤 상황에서 어디 누가 있겠구나 뭐 그런 어떤 구체적인 상황들을 묘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설을 듣고만 있어도 어렵지 않게 뭐 개념어를 쓰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연설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고민 모르는 단어 나오면 막 당황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바마는 연설이 굉장히 품격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쉬운 언어로 연설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듯이. The people I meet in small towns and big cities and diners and office parks, they don't expect government to solve all their problems. They know they have to work hard to get ahead, and they want to. Go into the collar counties around Chicago, and people will tell you they don't want their tax money wasted by a welfare agency or by the Pentagon. Go into any inner city neighborhood, and folks will tell you that government alone can't teach our kids to learn. They know that parents have to teach, that children can't achieve unless we raise their expectations and turn off the television sets and eradicate the slander that says a black youth with a book is acting white. They know those things.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오바마 연설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뭐냐면 반론 수용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반론 수용. 반론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주장을 얘기하면 자기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 주장이 있겠죠. 그걸 반론이라고 하죠. 반론. 근데 오바마는 항상 자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공화당에서 할 수 있을 만한 반론들을 미리 연설에 수용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차를 얘기했죠. 공화당은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민주당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뭐 복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오바마는 오해하지 말라고. 이게 내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 얘기한다고 해서 정부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다 하고 그냥 국민들은 이렇게 입이나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들도 다 정부가 다 할 수 없고 자기들도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People don't expect government to solve all their problems. But they sense deep in their bones that with just a slight change in priorities, we can make sure that every child in America has a decent shot at life. And that the doors of opportunity remain open to all. They know we can do better. And they want that choice. In this election, we offer that choice.
Our party has chosen a man to lead us who embodies the best this country has to offer. And that man is John Kerr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 케리가 나와요. 사실 이 연설은 존 케리를 뽑아달라고 하는 연설인데 연설이 시작한 지 7분 30초 만에 연설이 나오는 거예요. 존 케리 이름이 처음 나고 절반 지나서야. 그러니까 대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을 뽑아놓고 누구한테 축사를 시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연설을 할까요? 처음부터 문재인의 장점을 막 얘기하겠죠. 우리 당에서 뽑은 문재인 후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이런 분입니다. 막 문재인 후보 칭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먼저 청중에게서 자기 얘기를 먼저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먼저 호감을 일으키는 거야. 자기의 얘기에 먼저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충분히 자기 얘기가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핵심 메시지인 존 케리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절주절 남들 다 아는 존 케리에 대한 스토리를 읊고 그러지 않아요. 아주 핵심적인 가치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먼저 존 케리 연설이었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John Kerry understands the ideals of community, faith, and service because they've defined his life. From his heroic service to Vietnam, to his years as a prosecutor and lieutenant governor, through 2 decades in the United States Senate, he's devoted himself to this country. Again and again, we've seen him make tough choices when easier ones were available. His values and his record affirm what is best in us. John Kerry believes in an America where hard work is rewarded. So instead of offering tax breaks to companies shipping jobs overseas, he offers them to companies creating jobs here at home. John Kerry believes in an America where all Americans can afford the same health coverage our politicians in Washington have for themselves. John Kerry believes in energy independence, so we aren't held hostage to the profits of oil companies or the sabotage of foreign oil fields. John Kerry believes in the constitutional freedoms that have made our country the envy of the world, and he will never sacrifice our basic liberties, nor use faith as a wedge to divide us.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는 그 아주 유명한 참모가 있죠. 그 조지 부시 아주 유명한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칼 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엔 되게 유명했는데 뭐 요즘은 조용하죠. 칼 로브는 거의 악의 책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쓰는 주요 전략이 뭐냐면 divide and rule, 분할 통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아주 첨예하고 민감한 이슈를 던져. 예를 들면 낙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렇게 사형제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 결혼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막 미묘한 것도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기 그렇고 저렇게도 말하기 그런 애매한 민감한 정책들을 막 던진 다음에 자기는 항상 51% 편에 쓰는 거예요. 51%. 미국은 위너 테이크 올이니까 51%만 받으면 당선되잖아요. 무조건 자기는 이기는 편에 딱 쓰는 거야. 아주 국민을 반으로 딱 쪼개놓고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이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때 부시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갈등이 엄청 심해져요. 진보와 보수의 갈등. 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5.18 망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런 이슈인 거예요. 이런 이슈들을 막 던져서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이제 보수층은 상대편은 막 떠나가게 만드는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고 이게 칼로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서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어떤 부시 정권을 비판하는 건데 그렇다고 칼로브나 부시를 언급하지 않고 굉장히 품위 있게 원칙을 얘기함으로써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박수 치고. And John Kerry believes that in a dangerous world, war must be an option sometimes, but it should never be the first option. 자,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때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이라크 전쟁이었다고 했죠. 자, 이라크 전쟁이라는 걸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라크는 전쟁 명분은 없어. 근데 어쨌든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인들이 들어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쉽게 이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테러가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 죽어나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당연히 우리가 시작한 전쟁이니까 이겨야 된다고 하겠죠. 그럼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우리 군인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전쟁 잘못됐다. 이런 나쁜 전쟁 왜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해야 되나? 찬성해야 되나? 야당 입장 되게 애매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터에 나가서 그걸 뒤에서 총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조건 좋다고 지지할 수도 없는 거고 야당 입장에서 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미묘하고 어렵거든요. 근데 오바마는 그걸 피해가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라크 전쟁을 찬성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논란이 일어날 거고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해도 논란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때 오바마는 과연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You know, a while back, I met a young man named Seamus in a VFW hall in East Moline, Illinois. He was a good-looking kid, 6'2", 6'3", clear-eyed with an easy smile. He told me he joined the Marines and was heading to Iraq the following week. And as I listened to him explain why he'd enlisted, the absolute faith he had in our country and its leaders, his devotion to duty and service, I thought, this young man was all that any of us might ever hope for in a child. But then I asked myself, are we serving Seamus as well as he's serving us? I thought of the 900 men and women, sons and daughters, husbands and wives, friends and neighbors who won't be returning to their own hometowns. I thought of the families I'd met who were struggling to get by without a loved one's full income, or whose loved ones had returned with a limb missing or nerves shattered, but still lacked long-term health benefits because they were reservists. When we send our young men and women into harm's way, we have a solemn obligation not to fudge the numbers or shade the truth about why they're going, to care for their families while they're gone, to tend to the soldiers upon their return, and to never, ever go to war without enough troops to win the war, secure the peace, and earn the respect of the world.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시머스라고 하는 청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무슨 마을회관에 갔더니 시머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 키도 아주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 눈빛도 아주 선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같이 그 철학도 아주 좋아. 생각이 아주 훌륭한, 아, 진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들을 낳았으면 저런 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딱 그런 애야. 근데 걔가 학비 벌려고 이번에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해서 이라크에 파견을 간대. 그러면서 걔를 보면서 근데 애국심도 굉장히 투철하고 자기가 자문을 하는 거예요. 야, 쟤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봉사하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서는데 과연 우리는 쟤를 위해서 시머스를 위해서 그런 기여를 헌신을 하고 있는가? 지금 그 당시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 취지도 잘못됐지만 원인도 잘못됐지만 수행 과정에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막 통계도 막 조작하고 있지도 않은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고 전쟁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상위군인에 대한 처우도 형편없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명분도 전 세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야 되고 보급도 충분해야 되고 이후에 전후 처리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전쟁을 벌였어야 되느냐라면서 이라크 전쟁 방식을 비판하는 거죠. 이라크 전쟁 자체의 어떤 근본적인 찬반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어떤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오바마의 특기인 반론 수용이 나옵니다. 힐러리도 잠깐 나오죠.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Now let me be clear. Let me be clear. We have real enemies in the world. These enemies must be found, they must be pursued, and they must be defeated. John Kerry knows this. And just as Lieutenant Kerry did not hesitate to risk his life to protect the men who served with him in Vietnam, President Kerry will not hesitate one moment to use our military might to keep America safe and secure. 그렇죠. 뭐냐면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면 마치 반전론자냐. 왜냐면 베트남전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뭐야, 얘 반전론자 아니야? 전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존 케리는 그렇지 않다. 미국에 분명히 적이 있고 그런 적은 찾아내고 응징해야 한다. 하지만 그리고 미국이 정말 위기에 처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될 때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반론 수용. 이라크 전쟁을 비판하는 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수용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설득력을 더 높이고 있다는 거죠. John Kerry believes in America. And he knows that it's not enough for just some of us to prosper. For alongside our famous individualism, there's another ingredient in the American saga. A belief that we're all connected as one people. If there is a child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o can't read, that matters to me even if it's not my child.
If there's a senior citizen somewhere who can't pay for their prescription drugs and having to choose between medicine and the rent, that makes my life poorer even if it's not my grandparent. If there's an Arab American family being rounded up without benefit of an attorney or due process, that threatens my civil liberties.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t is that fundamental belief. I am my brother's keeper. I am my sister's keeper that makes this country work. It's what allows us to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and yet still come together as one American family. E pluribus unum, out of many, one. Now, even as we speak, there are those who are preparing to divide us.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되게 흔히 개인주의의 나라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개인을 되게 강조하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공동체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대. 연대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뭔가 불행하다면 나도 같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연대의 가치도 너무나 중요해요. 연대와 공동체의 가치. 이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졌을 때만이 미국이란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주의와 연대는 함께 가는 가치라는 거예요. 두 개를 나눌 수가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나누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한번 보세요. The spin masters, the negative ad peddlers, who embrace the politics of anything goes. Well, I say to them tonight,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렇죠.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우리 뉴스에 많이 나왔죠.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우리가 이 연설을 많이 인용을 할 때 뉴스에서 이 연설 15분을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되게 저 같은 방송 기자들은 딱 10초 따거든요. 그 오디오 바이트라고 하죠. 우리 싱크라고 하는데 오디오 바이트 제일 중요한 걸 딱 10초 따가지고 뉴스에 1분 30초짜리 뉴스에 싹 집어넣잖아요. 이 부분이 오바마 연설의 아주 유명한 부분으로 뉴스에 딱 들어간 거죠. 이 부분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오바마 연설을 상징하는, 이 연설을 상징하는 문구로 나왔고, 이거는 뭡니까? 미국의 나라 이름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나라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그 나라 이름을 활용해서 연설문을 짠 거죠. 미국은 에이션 아메리카가 아니고 아프리칸 아메리카가 아니고 라티노 아메리카가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다. 미국은 뭐 이렇게 민주당만의 미국이 아니고 공화당만의 미국이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을 계속 미국의 나라 이름을 활용한 어떤 연설문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이제 약간 랩처럼, 그러니까 연설이라는 걸 잘 쓰면 문학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연설문에는 약간 이렇게 거기 운율을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군을 맞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청중들로 하여금 듣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연설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설문이 너무 유명하니까 이걸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흉내를 내고 뭐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고 표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그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진보의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수의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라고 이제 이 연설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서 연설문에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오바마 연설문을 표절했다. 뭐 그런 논란이 그때 언론에서 좀 이슈가 됐었던.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나라 이름이 다르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이게 문학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용만 표절을 한 거예요. 내용만 번역해가지고 표절을 하니까 연설문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괜히 뭐 표절 논란만 일어나고 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생각할 때 막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한국어의 특징을 잘 고려해가지고 연설문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The pundits like to slice and dice our country into red states and blue states. Red states for Republicans, blue states for Democrats. But I've got news for them too. We worship an awesome God in the blue states, and we don't like federal agents poking around in our libraries in the red states. We coach Little League in the blue states, and yes, we've got some gay friends in the red states. There are patriots who opposed the war in Iraq, and there are patriots who supported the war in Iraq. We are one people, all of us pledging allegiance to the Stars and Stripes, all of us defending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이 부분이 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를 활용해서 연설문을 짠 부분인데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명확하죠. 메시지가 분열된 국가의 통합이에요.
그때 미국이란 나라가 부시 정권과 칼로브의 어떤 그런 전략으로 인해서 진짜 진보와 보수로 치열하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니네가 자꾸 차이를 강조하지만 뭐 붉은 주는 뭐 공화당 주고 파란 주는 민주당 주고 뭐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영남과 호남, 어디는 호남은 민주당이 대세고 영남은 자유한국당이 대세고 그러니까 뭐 영남 사람들은 어떻고 호남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규정을 해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서 그걸로 정치 분석을 막 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기보다 우리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 애국가를 사랑하고 아리랑을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자꾸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분열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애국자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분열이 아닌 통합, 그게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오바마는 되게 통합의 정치인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연설부터 그런 어떤 국가를 통합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지고 있다는 거죠. In the end, that's what this election is about.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s of cynicism, or do we participate in a politics of hope? John Kerry calls on us to hope. John Edwards calls on us to hope. I'm not talking about blind optimism here, the almost willful ignorance that thinks unemployment will go away if we just don't think about it, or healthcare crisis will solve itself if we just ignore it. That's not wha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something more substantial. It's the hope of slaves sitting around a fire singing freedom songs. The hope of immigrants setting out for distant shores. The hope of a young naval lieutenant bravely patrolling the Mekong Delta. The hope of a mill worker's son who dares to defy the odds. The hope of a skinny kid with a funny name who believes that America has a place for him too. 자기 얘기죠, 마지막에. 아랍 사람들은 북치고. Hope in the face of difficulty. Hope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audacity of hope. In the end, that is God's greatest gift to us, the bedrock of this nation. A belief in things not seen. A belief that there are better days ahead. I believe that we can give our middle class relief and provide working families with a road to opportunity. I believe we can provide jobs to the jobless, homes to the homeless, and reclaim young people in cities across America from violence and despair. I believe that we have a righteous wind at our backs, and that as we stand on the crossroads of history, we can make the right choices and meet the challenges that face us. America, tonight, if you feel the same energy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urgency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passion that I do, if you feel the same hopefulness that I do, if we do what we must do, then I have no doubt that all across the country, from Florida to Oregon, from Washington to Maine, the people will rise up in November, and John Kerry will be sworn in as president, and John Edwards will be sworn in as vice president, and this country will reclaim its promise, and out of this long political darkness, a brighter day will com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God bless you. Thank you. 힐러리도 막 박수치고 나중에 자기가 이 사람 밑에서 일할 줄도 모르고 박수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오바마의 유명한 2004년 전당대회 연설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명대사는 아까 소개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연설문을 쓸 때 여러분이 5분간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 10가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오바마도 처음 시작할 때 자기 얘기로 시작하죠. 대부분 청중들이 남의 얘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저 사람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면 사람들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더 듣게 되죠. 그 절대 아무리 좋은 명분을 얘기하고 싶어도 남의 얘기부터 시작하지 말고 자기 얘기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얘기를 하되 중요한 점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나의 얘기로 시작하지만 자기 얘기는 일종의 어떤 얘기를 꺼내기 위한 마중물인 거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이슈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중들도 저 사람 얘기인가 하고 듣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해당되는 얘기였네? 그러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얘기로 시작하되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반론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아까 오바마도 그렇죠. 반드시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주장에는 다 반론이 있어요. 그 반론이 세상에 그냥 떠돌고 있는데 자기 연설문 안에 그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다른 사람의 반론을 수용하면 내 주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자기 주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반론을 수용하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들어가서 재반박을 하는 거죠. 반론 수용과 재반박.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되게 균형 잡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양측의 의견을 다 고려하면서도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만든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론 수용을 반드시 하시고 그에 대한 재반박까지 하나의 연설문에 담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지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5분짜리 연설이면 이건 15분짜리 연설이지만 50분짜리 강연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연설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가야지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해서 하나의 연설 안에 2개, 3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였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연설은 하나의 메시지로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설문 딱 끝나고 마이크 내려놓고 나면 저 사람이 무슨 얘기했거나라는 게 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딱 남아야 돼요. 연설이 끝나는데 다시 한번 너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한 문장으로 얘기해봐 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면 그건 좋은 연설이 아닌 거예요. 청중들도 그렇고 화자도 누구나 다 딱 내 연설은 이거였어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중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데 여러분 보세요. 연설은 아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하기라고 했잖아요. 설득하는 말하기. 근데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대화를 해? 1대1이면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뭘 하면 돼요? 질문을 하면 되죠. 질문을.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청중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게 답변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쉬운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아까 오바마가 뭐라고 질문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냉소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희망의 정치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희망이요. 다 호프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할지 뻔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설문 안에 답변까지 다 써 있어야 돼.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서 또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마치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준비된 거대로 하는 거예요. 준비된 공연을 쭉 하는 거죠. 청중과 호흡하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청중들은 저 사람이 나와 1대1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사람과 직접 1대1로 소통하는 것 같고 뭔가 연설에 더 몰입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입부의 전력을 다하라는 거야. 연설이 5분이면 앞에 30초에서 1분 사이에 승부가 난다고 보면 돼요. 30초, 아까 오바마 연설도 그렇잖아요. 앞부분만 들어도 하면서 더 듣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5분 연설인데 30초나 1분 안에 재미가 없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하죠. 핸드폰을 꺼내서 카톡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떴나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연설은 망한 연설이에요. 아시겠죠? 30초에서 1분 내에 내 연설이 망할지 아닐지가 다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력을 다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2주 정도 이제 연설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 이상은 도입부를 고민하셔야 돼요. 도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일주일을 쓰고 나머지에 일주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부를 잘 만들면 연설문은 거의 50% 이상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입을 잘 해라. 그리고 청중과 친해질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건데 청중과 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청중 특히 이게 적대적이잖아요.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 팔짱 딱 끼고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고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중들이 좀 이렇게 그런 적대감을 허물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청중과 연사가 가까워져야 친구가 돼야 돼. 그러려면 아까 말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방법이고요. 제일 쉽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유머예요. 유머. 웃기는 거예요. 웃기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경계심이 확 무너져요. 그러면서 금방 친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유머를 잘 활용할 것인가. 내가 5분을 연설하면 적어도 한 번은 웃겨야 돼. 5분을 연설하면서 한 번도 못 웃기는 건 청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웃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번 이상은 유머 요소를 넣으라는 거예요. 도입부에 넣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지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하라는 거예요. 되게 연설 잘하는 사람들은 원고 없이도 막 무대 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원고 없이 하는 연설 되게 좋은 연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명연설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좋은 연설은 연설문을 갖고 하는 연설이에요.
연설문을 갖고 하되 안 보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게 좋은 연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설문이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부단히 실전처럼 외웠다는 얘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사진으로 보여줬던 효창공원 연설도 그 당시 프레지던트 호텔인가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 투숙해서 2박 3일을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때 이제 단 15분짜리 연설을 위해서 17시간을 연습했다고 그 자서전에 보면 나와요. 오바마 대통령도 몇 달에 걸쳐서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외워요.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을 할 때 본선 가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연설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걔가 이제 그 어머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는데 어떤 본선관 연설문 한 번 쓸 때마다 정오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걔가 연설문 하나를 77번을 읽었어요. 5분짜리 연설문 써놓고 완전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막 밑줄 긋고 강조할 부분에 표시하고 쉼표 표시하고 막 이렇게 제스처 같은 거 다 써놓고 77번을 읽은 거야. 나중에는 눈 감고도 다 해요. 완전히 줄줄 외워서. 그 정도로 청소년들도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성인들이 자기 연설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외워서 해야 된다는. 물론 그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연설문을 아예 갖고 올라가지 않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연설문 안 갖고 그냥 올라가요. 그리고 연설을 하려고 하다가 화이트아웃이 와요. 머리가 이렇게 하얘져요. 그래서 한 30초만 안 하고 있어도 무대 위에서는 엄청 길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내려와요. 저 그런 경우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권하지 않아요. 연설문을 갖고 올라가라. 갖고 올라가되 이렇게 단상 위에 올려놓고 대신 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보지 말고 하다가 생각 안 나면 살짝 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외웠으면. 참고만 해도 돼요. 아예 없으면 좀 불안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외워서 실전처럼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명연설가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사실 핵심인데 내가 말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연설의 완성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연설한 대로 살아야 그 연설이 좋은 메시지가 되는 거지. 나는 이렇게 좋은 말로 연설을 했어. 그래놓고 인생은 개차반으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 연설이 명연설이 되겠어요? 아무리 그 무대 위에선 좋은 연설이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연설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퇴임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국가의 통합,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녀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자기가 한 연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어떨 때는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연설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명연설가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인재 씨,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이 연설 되게 잘한다고 유명했어요. 당대에는. 근데 나중에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명연설가로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말 다 배반하고 탈당하고 뭐 여당으로 들어가 버리고 지지자들의 신뢰를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그 당대에 말 잘하고 똑똑해도 명연설가로 보지 않아요. 역사가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명연설가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마지막까지 실천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 짧은 연설이지만 5분짜리 짧은 연설을 하면서 자기 말을 끊임없이 내가 평생을 걸쳐 내 연설을 지키면서 살겠다. 그런 각오로 연설문을 써달라. 그리고 그렇게 연설을 해달라. 라는 당부로 오늘 연설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